엄마, 이제 정말 저 혼자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비 오는 발인 날 남편은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해주신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장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디스크 수술 때문에 못 간다며 핑계를 댔고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한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혼자 관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엄마 대신 하늘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재산 정리되면 알려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내 어머니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 중이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엄마의 마지막 날에도 하늘은 울고 있었어요. 발인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장례식장 빈소를 지켰어요. 엄마 영정 앞에 앉아서 하얀 국화꽃을 한 송이씩 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한 달 전부터 예약한 골프 모임이거든. 중요한 비즈니스야. 거래처 사장님이랑 약속인데 이거 취소하면 계약 날아가. 내가 간다고 돌아가신 장모님이 살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 보내드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 발인 날인데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간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돌아와? 당신이 잘 보내드려. 나는 일 때문에 정말 안 되겠어. 이해해줘.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통화 시간 1분 23초. 엄마의 마지막 길을 포기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골프요. 친정엄마 발인 날에 비즈니스 골프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엄마의 마지막 인사조차 거부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오늘 엄마 발인인데요. 오실 수 있으세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어쩌니. 내가 디스크 수술한 게 아직 안 나았잖아. 의사가 그렇게 당부를 했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못 갈 것 같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디스크 수술이요. 저는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휘두르시던 모습이요. 그게 불과 석 달 전 일이었어요. 시동생도 시누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제가 챙기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생신 때마다 선물 사들고 갔던 그 사람들이요. 엄마 발인 날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례식장 로비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엄마 대신 하늘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잘해드릴걸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신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김밥을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도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딸아,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아. 그게 엄마가 평생 하신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시댁 식구들도 괜찮다고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게 무관심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힘든 건 없는지 묻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15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해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왔어요. 상여가 준비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례식장 직원들이었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배웅하러 온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어.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실 거야.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 뒤를 따라 걸었어요. 비가 옷을 적셨지만 우산을 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엄마와 함께 걷는 마지막 길이었으니까요.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엄마 영정을 꼭 안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정말 떠나시는구나. 화장장까지 가는 길, 저는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시던 일이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던 일이요. 대학 합격증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던 모습이요. 모든 순간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어요. 화장이 끝나고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엄마의 평생이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담겼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봉안당에 엄마를 모셨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장례 잘 마쳤어? 엄마 재산 정리되면 알려줘. 집이랑 통장 같은 거 있으면 미리 파악해둬.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정리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고작 몇 시간 만에 재산 얘기를 하다니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엄마의 마지막 날에도 비즈니스 골프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살았으니까요. 비는 저녁까지 내렸습니다. 저는 봉안당 로비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딸아,
이제 정신 차려. 내 인생이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남편의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하라는 그 차가운 문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내 어머니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 중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어요.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안 계시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골프는 잘 치고 왔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응,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그랬지만 괜찮았어. 계약도 잘 성사됐고, 그보다 장모님 집은 어디에 있어? 얼마나 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구나. 엄마가 떠나신 그날, 저는 남편과의 인연도 함께 묻었습니다. 엄마 집은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야지. 장례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입으셨던 옷들을 하나하나 개어서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지혜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집에 있어? 네, 어머님. 유품 정리 중이에요. 그래, 잘 됐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 엄마 집 말이야. 우리 아들 명의로 돌려야 할 것 같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엄마 스웨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긴. 내 엄마 집이 강남이잖아. 시세가 얼만데. 그걸 그냥 내 명의로만 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 우리 민수 명의로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집을요? 남편 명의로요? 그래. 어차피 너희 부부 재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며느리 재산이 곧 우리 아들 재산이지. 빨리 서류 준비해. 내일 법무사 예약해놨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법무사 예약을 해놨다고요? 어머님, 그건 제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내가 쓸 건데. 우리 아들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고 좋잖아. 말 안 듣고 버티지 말고 내일 서류 가지고 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스웨터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집은 강남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평수로 치면 25평 정도 되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15년을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셨어요. 딸아,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돌아올 집은 있어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이름으로 집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그 집을 아들 명의로 돌리라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요. 엄마 집을 당신 명의로 돌리래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 미안, 내가 말릴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말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내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해준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형님이랑 회사 식당에서 밥 먹었거든요. 그때 형님이 동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해서 연락드려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장모님 재산으로 골프장 투자한다고. 강남집도 있고 통장에도 돈이 꽤 있을 거라고 동료들한테 자랑하시던데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형수님. 죄송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골프장 투자요. 엄마 재산으로요. 남편은 저한테는 시어머니를 말리겠다고 했으면서 회사에서는 엄마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밤 10시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올게. 저는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씻는 소리를 들었어요. 샤워기 소리, 칫솔질 소리, 드라이기 소리.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회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골프장 투자 얘기했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후배가 전화했어요. 당신이 엄마 재산으로 골프장 투자한다고 자랑했다면서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동료들이 물어봐서 대충 얘기한 거야.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어. 대충 얘기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대화 중에 나온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유품 상자가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상자를 열고 엄마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 안경, 수첩, 그리고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도장들이요. 그런데 수첩 사이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서류 몇 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였습니다. 양도인은 제 이름, 양수인은 남편 이름으로 적혀 있었어요. 남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죠? 서류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디서 났어? 엄마 유품 사이에 있었어요. 당신이 준비한 거 맞죠?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집을 뺏을 생각을 했으면서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남편 얼굴에 던지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엄마가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벌써 제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무사 예약을 해놨고 남편은 명예 이전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회사에서는 골프장 투자 얘기까지 하고 다녔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엄마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제처럼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빗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이제 눈 떠.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신이야.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그 집을 제가 지켜내겠다고요. 엄마의 옷장에는 장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던 날들이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본격적으로 엄마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시댁이 매일 진명의 이전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엄마 방은 작았습니다. 25평짜리 빌라의 안방이었지만 엄마는 짐이 별로 없으셨어요.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비싼 옷은 한 벌도 없었어요. 시장에서 산 면 블라우스, 할인 매장에서 산 바지들 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개었습니다. 손끝에서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옷을 입고 엄마는 새벽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저를 위해 밥을 하셨어요. 이 옷을 입고 제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눈물이 옷에 떨어졌어요. 저는 엄마 블라우스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옷장 맨 위 선반을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발판을 가져와서 올라섰어요. 선반에는 이불과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내리는데 뭔가 손에 걸렸어요.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천으로 된 작은 보자기였어요.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내려서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안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 노란색 봉투였어요.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혜에게. 엄마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남긴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뭘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편지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더 오래 살아서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보기엔 그래. 너한테 무관심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댁이 저를 어떻게 부리는지를요. 하지만 엄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딸아, 엄마가 하나만 당부할게.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내 남편도 포함해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도 포함해서라고요. 엄마는 그 정도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요. 엄마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내 재산을 노릴 거야. 엄마 집도 엄마가 모아둔 돈도 다 가져가려고 할 거란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맞아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벌써 법무사 예약을 해놨고 남편은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했어요. 회사에서는 골프장 투자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엄마가 예상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딸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해뒀단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라고요? 엄마가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게 미리 손을 써뒀어.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명함을 봐라. 김성우 변호사님이야. 엄마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시고 엄마가 모든 걸 맡겨뒀단다. 저는 얼른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떨어졌어요. 김성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뭔가를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유언장도 써놨어. 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절대 손댈 수 없게 만들어뒀단다. 모든 건 내 거야, 딸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도 이 집도 다 내 거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딸아, 명심해라. 유언장 내용은 김성우 변호사님만 알고 있어. 절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미리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변호사님이 연락할 거야. 저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열람 고인 사망 후 7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장소는 추후 통보. 7일째 되는 날이요. 오늘이 사흘째니까 나흘 후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가 남긴 재산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엄마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편지지에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는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절대 남편이 볼 수 없게요. 그리고 명함을 꺼내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성우 변호사. 나흘 후면 모든 게 밝혀지는 거였어요. 엄마가 준비해 두신 유언장이 공개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엄마가 저를 위해 길을 만들어 두셨구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순자 씨의 딸 이지혜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에서 이 번호를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아, 이지혜 부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이 곧 연락할 거라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가 정말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편지는 받으셨습니까? 네, 방금 읽었어요. 그럼 유언장 열람 일정도 확인하셨겠네요. 고인 사망 후 7일째 되는 날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유언장 열람 전까지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시댁 가족분들께는요. 네, 물론이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7일째 되는 날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해가 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요. 엄마는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유품 정리 끝났어? 집 서류는 찾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찾아. 엄마가 내일 또 법무사 얘기하실 거야. 네, 알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내 남편도 포함해서.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흘 후 모든 게 밝혀질 그날을요. 엄마가 준비해 두신 유언장이 공개되는 그날을요. 저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무기를 쥐어주셨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날까지 들키지 않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엄마가 지켜주신 이 모든 것 꼭 지켜낼게요.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유언장 열람일까지 이틀 남은 날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와이셔츠 깃을 다시 한번 냄새 맡았어요. 분명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남편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갔다가 골프 연습장 들렀어. 왜? 골프 연습장이요? 혼자요? 응, 혼자. 요즘 스윙이 영 맘에 안 들어서 좀 쳤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골프 연습장을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
네, 조심히 다녀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저는 남편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혹시 모를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카드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유소나 식당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은 8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여자 옷을 샀다고요? 제 생일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신도 아닌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편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번 회사 식당 얘기를 알려준 그 후배였습니다. 후배야, 혹시 형님이 요즘 누구랑 자주 어울려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회사 여직원이랑 가까운 사람 있나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분쯤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수님, 이거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형님이 요즘 마케팅팀 최지은 대리랑 자주 같이 다니시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주 다닌다고요? 어떻게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같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동료들도 좀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38살이라고 들었어요. 미혼이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료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남편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차 중에도 녹화되는 기종이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올라와서 노트북에 SD 카드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주차 영상이었어요. 남편이 차를 세우고 내리고 출발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편 차가 한적한 곳에 주차돼 있었어요. 골프 연습장 주차장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예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쇼핑백이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보였어요. 여자가 쇼핑백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블랙박스에는 소리도 녹음됐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거잖아. 마음에 들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였어요. 오빠 고마워. 근데 이런 거 사주면 어떡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곧 있으면 장모 재산 들어오잖아. 그럼 더 좋은 것도 사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장모 재산이라고요? 남편이 저 여자한테 엄마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진짜? 얼마나 되는데? 집이 강남에 있고 통장도 좀 있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될 거야. 유언장 공개되면 절반은 우리 몫이지. 우리 몫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한테
엄마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최고야. 근데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순진하거든.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순진하다고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더 충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며 속삭였어요. 오빠, 나 오빠만 믿어. 부인이랑 빨리 헤어지고 우리 결혼하자. 남편이 여자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게. 그리고 너랑 새 출발하는 거야.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엄마 재산을 미끼로요. 여자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고 저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변기에 기대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저와 결혼 서약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엄마 재산으로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15년을 살았구나. 남편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제 감정은 꾹꾹 눌러 담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순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결혼 생활이 의미 있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엄마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녁 차릴게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골프채 대신 칼을 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네요.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재산을 계산하고 다른 여자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그나저나 집 서류는 찾았어? 엄마가 자꾸 전화하시는데. 아직이요.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찾아야지. 유언장도 있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유언장이 공개되면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걸요. 남편이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만들어뒀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됐어요. 내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였어요. 남편의 불륜과 재산 모의가 모두 녹음된 증거였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요.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자기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모른 채요. 저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로 저는 이 모든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사위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열람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서초동에 있는 김성우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빌딩 3층이었어요. 문패에는 법률사무소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대기실이 보였어요. 가죽 소파가 놓여 있고 벽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이지의 부인이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김성우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지의 부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님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께서는 1년 전부터 유언장 작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번 상담하시면서 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 상황을요? 네. 남편분과의 관계,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요. 어머님은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를?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뒤에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미행했어. 법률사무소라길래 뭔가 싶었지.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인의 사돈입니다. 유언장 얘기 들으러 왔어요.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언장 열람은 법정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사위분과 시댁 가족분들은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지의 남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당연히 들을 권리가 있죠.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지의 부인이 동의하신다면 참석은 가능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지혜야, 우리 부부잖아. 당연히 같이 들어야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게 나았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같이 들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 김순자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쳤어요. 본인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본인의 모든 재산은 딸 이지혜에게 단독 상속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단독 상속이요? 사위 몫은요?
변호사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사위 박민수는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어떠한 재산도 사위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제외한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 재산이 곧 우리 아들 재산 아니에요?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요.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 재산은 고유 재산입니다. 배우자라도 유언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장모님이 왜 저를 제외해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자기를 제외했는지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본인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와 건물 일체, 시세 약 1,002억 원, 예금 통장 6억 원, 주식 및 채권 500억 원, 총액 약 2천억 원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천억 원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큰 재산을 모으신 줄 몰랐어요. 강남 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20억 원이요? 그걸 다 지혜 혼자 가져간다고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언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지의 부인께 단독 상속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억. 그걸 내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내 혼자 그 큰 돈을 어떻게 다 관리해.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대신 관리해 줄게. 저는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제게 준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혜야, 우리 부부잖아. 내 거면 내 거고, 내 거면 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선을 그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을 그은 건 당신이에요. 엄마 발인 날 골프 치러 가고, 회사에서 재산 자랑하고, 여자랑 재산 나눈다고 약속한 사람이요.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블랙박스 영상 다 봤어요. 당신이 최지은 대리랑 한 얘기 다 녹음돼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랑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유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님에게 쏠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고인께서는 보조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보조 유언장이요? 그게 뭔데요?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추가 지시 사항이 담긴 유언장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혹시 저한테도 재산이 오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조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사위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일부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장모님이 날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네요. 저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도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착한 애니까 당연히 나눠줘야지. 20억을 혼자 다 가지면 욕심이지.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끝낼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보조유언장 전문을 읽어주세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보조유언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위 박민수가 딸 이지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발인날 참석하며 재산에 욕심내지 않는다면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보조유언장은 무효가 되며 사위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민수가 조건을 지켰나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인날 불참, 재산 탐욕, 불륜 시도 3가지 조건을 모두 어겼습니다. 따라서 보조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며느리 재산이잖아요. 우리한테 나눠줘야죠.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지혜 부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저는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 당신들한테 넘어갈 수 없어요.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의미 없게 만들었어요. 엄마 발인날 골프 치러 가고 여자랑 바람 피우고 제 재산 계산하면서요. 그 웃음이 얼마나 짧을지 당신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혜야, 지혜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남편이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지켜주신 이 재산으로 제 새로운 인생을 만들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올가미에 목을 넣었어요. 유언장 공개 후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의 부인 예상대로입니다. 남편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정말요? 뭘 하고 있는데요? 위조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예상하신 그대로예요.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것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산을 노릴 거라는 거요. 유언장 공개 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저한테 사정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남편은 사정하다가 점점 태도가 변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은 협박했어요. 지혜야, 20억을 내 혼자 다 가지겠다고? 그건 욕심이야. 우리 부부 재산인데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제 고유 재산이에요. 당신 권리 없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자.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변호사님한테 확인했어요. 이혼해도 당신 몫은 한 푼도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진짜 차갑게 변했구나.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건 당신이었어요. 엄마 발인 날 골프 치고 여자랑 바람 피우고 제 재산 계산하면서요.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서재 문틈으로 남편을 관찰했어요. 남편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프린터를 돌렸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대체 뭘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남편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표정이 묘하게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종이였어요. 저는 그걸 주워서 맞춰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위조 유언장이었어요. 남편이 엄마 유언장을 흉내내서 만든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추가 조항 딸 이지혜가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할 경우 사위 박민수에게 재산의 50%를 이전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짓까지 하다니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였어요. 저는 얼른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위조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예상대로네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요? 남편분을 잡을 준비요. 어머님이 미리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위조 유언장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이것까지 예상하셨던 거구나. 남편이 끝까지 탐욕을 부릴 거라는 걸요. 오후 3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변호사님 옆에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저는 강력계 형사 이동혁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변호사님을 쳐다봤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미리 요청하셨어요. 만약 사위가 위조를 시도하면 즉시 체포해달라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놀랐어요. 지혜야, 너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님을 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님, 제가 집에서 추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장모님이 숨겨두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위조 유언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그걸 집어들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수 씨, 이건 위조 문서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위조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집에서 찾은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 서류의 종이는 고인께서 사용하신 종이가 아닙니다. 둘째, 필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작성 날짜가 고인 사망 이후입니다.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제가 날짜를 잘못 본 거예요. 변호사님이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형사님, 증거 확보됐습니다. 이동혁 형사가 일어서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박민수 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편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집에서 찾은 거예요. 이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됐습니다. 남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혜야, 도와줘. 나 억울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한 건 저예요. 15년 동안 당신한테 속으면서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절규가 들렸어요. 지혜야, 지혜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셨습니다. 사위가 끝까지 탐욕을 부릴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셨어요. 만약 위조 시도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도록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변호사님이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어요.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남편은 지금 경찰에 잡혔겠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아,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그 사람은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할 사람이야. 엄마가 그걸 알았기에 함정을 만들어뒀단다. 엄마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위조를 시도할 거라는 것까지요. 그 사람은 스스로 올가미에 목을 넣었어. 엄마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거야. 이제 너는 자유야, 딸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남편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소 3년형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매일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엄마 산소를 들렀어요. 엄마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탐욕의 스코어를 올리려다가 스스로 무너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딸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이 재산으로 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예요. 엄마처럼 누군가의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엄마는 끝까지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다음 날 변호사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의 부인,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유언장 전체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이요? 지난번에 다 들은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지난번은 일부였습니다. 어머님이 진짜로 남기신 내용이 따로 있어요. 금고에 보관돼 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갈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님은 큰 금고 앞에 서 계셨어요. 어머님은 이 금고에 진짜 유언장을 보관하셨습니다.
사위분이 체포된 후에야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그걸 꺼내서 회의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님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두꺼운 서류였어요. 어머님은 정말 치밀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재산 내역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2천억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정확한 금액은 2,001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 재산을 무조건 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조건이 아니라고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어머님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 재산은 전액 딸 이지혜에게 상속한다. 단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재산의 50%는 사회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혼자 사는 노인, 어려운 여성,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것.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50%요? 9억 원을요? 네, 맞습니다. 둘째, 딸은 1년 이내에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 이름은 김순자 사회복지재단으로 할 것.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재산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남은 50%는 딸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단 사치나 낭비가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쓸 것.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믿으셨던 거예요. 제가 올바르게 살 거라고요. 변호사님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딸에게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낡았어요. 엄마가 오래전에 쓰신 편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을 떠났고 내 남편은 탐욕 때문에 무너졌겠구나.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단다. 남편은 너를 사랑하지 않았고 시댁은 너를 존중하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왜냐고?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진실을 알아차리기를요. 엄마가 너한테 큰 재산을 남긴 건 내가 부자로 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길 바라서야. 돈은 자유를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는 조건을 달았단다. 재산의 절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때 너는 진짜 행복을 느낄 거야.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 엄마는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강해서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내 남편은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 엄마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 사람의 책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선택했어요. 끝까지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야. 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가 남긴 이 재산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편지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엄마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볼게.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뜻대로 할게요. 재단을 만들 거예요. 김순자 사회복지재단이요.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재단 설립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재단 사업 계획도 미리 작성해 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을 도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셨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세세하게 계획하셨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생활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쉼터 제공, 한부모 가정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엄마가 평생 보고 느끼셨던 아픔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대로 할게요.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요.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어요. 엄마는 제게 재산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를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재단 운영하고 사람들 돕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제 볼을 스쳤어요. 마치 엄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빵을 나눠주시던 일이요. 겨울에 추운데도 동네 독거노인들 집을 다니시며 밑반찬을 돌리시던 일이요. 엄마는 늘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며 사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해볼게요. 엄마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볼게요. 조금이라도요. 그날 밤 저는 재단 설립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사업 계획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했어요. 얼마를 지원할지, 어떤 사람들을 우선 도울지, 어떻게 운영할지요.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계획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지켜주신 이 재산으로 제가 엄마의 꿈을 이어갈게요. 핸드폰을 꺼내서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서 완성했어요. 오늘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지혜였습니다. 엄마의 딸이자 앞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사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이제 엄마의 꿈을 이룰게요. 엄마가 하지 못하신 일들을요. 그리고 증명할게요. 엄마가 옳았다는 걸요.
진짜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엄마는 끝까지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강해질 거예요. 엄마처럼요. 비가 내렸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우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비였어요. 재단 설립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법인 등록,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까지요. 저는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였어요. 변호사님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지의 부인,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재단 이름은 엄마 뜻대로 김순자 사회복지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마련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엄마 사진을 걸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힘이 났어요. 재단 사업은 엄마가 계획하신 대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매달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운영이었어요. 남편에게 맞고 집을 나온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부모 가정자녀 장학금이었어요. 엄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넉 달 동안 남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사문서 위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확인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민수 좀 살려줘. 내가 선처를 부탁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 또 다른 문자는 이랬습니다. 재단하는 거 좋은데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 우리도 가족 아니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지 재산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석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호적에서 남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이지혜가 됐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저 자신으로요. 재단 오픈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이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그날로 정해졌습니다. 오픈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엄마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였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엄마 사진을 꺼내봤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를 믿었으니까요. 엄마가 저를 믿었듯이요. 오픈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보슬보슬 내리는 가을비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오늘 비 오네요. 엄마가 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뻐하시는 건가요? 오전 10시 재단 사무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한부모 가정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재단 직원들, 자원봉사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이지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이 재단은 제 어머니 김순자님의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모으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돈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재단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힘든 상황에 계신 여성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약속 지킬게요. 엄마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게요. 조금씩이라도요. 그때 변호사님이 단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지혜 이사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고 김순자 여사께서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신 게요? 네, 어머님께서 1년 전에 녹음해 두신 음성 메시지입니다. 재단 오픈식 날 공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목소리를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 지혜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어요. 1년 전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재단 설립 축하한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정말 몰랐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복수는 차가워야 오래간다. 하지만 결국 따뜻하게 끝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은 탐욕 때문에 무너졌을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너는 다르게 살아라. 미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녹음하시면서 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사람을 시험해.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져. 너는 강해졌구나, 딸아. 엄마가 믿었던 대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편히 쉴 수 있어. 내가 엄마 꿈을 이뤄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내 딸아. 사랑한다, 지혜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차가워야 오래간다. 하지만 결국 따뜻하게 끝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냉정하게 진실을 마주하되 끝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끝내라는 거였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저는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엄마 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1번, 2번, 3번. 엄마, 다 끝났어요. 재단도 만들었고 엄마 목소리도 들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 행복할게요. 엄마가 지켜준 이 인생 값지게 살게요. 비가 제 얼굴을 적셨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의 빛이 될게요. 엄마처럼요.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작은 불빛이라도 되어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흔들리고 빗물이 비스듬히 날렸어요.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엄마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딸아. 이제 편히 살아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요. 비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작지만 선명한 무지개였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내 인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인생은 따뜻하게.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산소를 나와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묘는 고요했어요. 빗물에 젖은 국화꽃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딸은 이제 괜찮아요. 그렇게 인사하고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향해서요. 비 오던 그날의 슬픔은 이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날도 비가 왔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도 비가 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무언가를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키우는 시작이라는 걸요. 저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이 많았어요. 도와드릴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이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봤어요.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강한 사람이셨던 엄마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엄마의 꿈이 현실이 됐다. 김순자 사회복지재단이 문을 열었다. 엄마 목소리도 들었다. 복수는 차갑게, 인생은 따뜻하게.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는 걸.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다. 엄마 고마워요. 제 인생을 구해줘서. 이제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게요. 엄마처럼요.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달이 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설렘이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막 포장을 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 큰 것으로 피어났어요. 한 사람의 삶을 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진짜 복수가 뭘까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